머리에 있을 때, 국가에 있을 때, 중앙정부에 있을 때, 권력이 지방에 있을 때, 또 아래라는 것은 아까 권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력이 없는 사람,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에게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오뚜기 같은 나라, 무게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런, 거의 이제 북유럽파 이런 나라들이죠. 그동안 이제 스위스가 가장 1위였는데 요즘 순위가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이 핀란드가 인구가 한 얼마 될까요? 한 500만, 600만 이 정도죠. 그죠? 네덜란드는 좀 크게 한 1000만 정도. 스웨덴은 한 850만 정도. 그러면 이게 웬만한 나라에, 서울보다 작죠? 경기도보다 작고. 웬만한 나라의 주보다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구분되어 있는 나라인데, 또 그 나라 안에서도 분군을, 굉장히 강한 분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거. 만약에 국가에서 방한을 정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라. 이런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옷도 똑같은 옷을 입어라. 자녀들도 똑같이 키워라. 그래서 박공장을 세워가지고 배식을 하고, 학교 교과과정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똑같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리고 주택조차도 똑같은 주택. 아마 침식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최근에 전주에서 국제세미나가 열렸는데 그때 일본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분이 이 말을 했어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만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만족합니다. 그럼 즉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다양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방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지방에서 살 수 있고 이사 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살고자 하는 지방에 가서 살면 만족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다음 번영하는 나라들, 역시 스위스,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특히 지금 그 인구 500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위스죠. 스위스가 지금 한 8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국민소득이. 그래서 스위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정책을 지방에서 결정을 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스위스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정책을 지방에서 결정합니다. 연방정부에 아예 입법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이나 문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도 연방국회에 입법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정부만, 주의회만 입법권을 갖는 거죠. 우리를 요즘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출산율하고 직결되는 게 교육 문제죠. 그런데 독일이나 이 스위스는 교육부 자체가 없습니다. 집행 자체를 법률은 물론이고 교육에 대한 집행권조차도 연방국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왜 잘 사는가? 왜 잘 사는가? 이 경쟁을 하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경쟁한다는 건 뭘 두고 경쟁하는 겁니까? 주민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기업을 뭐 끌어들이거나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기업을 끌어들이고 그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춰야 돼요. 근데 서비스는 좋아야 돼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혁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 그게 이 지방분권 국가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스위스가 이 세계 경쟁력 보면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스위스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경쟁력이 강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잘 아는 원로 교수입니다. 이제 경제학자 집안인데 그 프라이 교수로 르네 프라이 교수라고 베른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런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위스에는 2,300개 가까운 정부들이 있다. 그 정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래로부터 혁신하는 그런 나라가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스위스는 국내 안에서 치열한 이 혁신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 마을에서 시작해서 칸톤 정부를 혁신하고 그 칸톤 정부에서 다시 중앙정부를 혁신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 행복에 대해서 특히 강조한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르네 프라이 교수를 말하는데 그분의 동생입니다. 그분의 동생이 브루노 프라이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평생 우리나라에 참 이분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브루노 프라이 교수는. 그래서 경제학의 행복 개념을 도입하는 사람이에요.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어떤 지역에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민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쭉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지역일수록 그 다음에 이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지역일수록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조건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대인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방 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즉 무게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을 때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 이런 거를 그걸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이 직접민주주의를 적게 실시하는 이 프랑스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적게 실시해요. 그래서 제네바에 살던 사람이 직접민주주의를 자주 실시하는 베른으로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도 이 행복지수가 한 10% 정도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이제 아주 원로 교수들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이 이슈로 이 주제로 추구하는 단체에서 여러 번 초청을 했는데 이제 외국에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연세가 한 80 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지방분권도 연구를 하고 직접민주주의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내가 밑에 강한 나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스위스 얘기를 좀 하는 거다. 이래서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권력을 지방으로 넘기고 이러면 나라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망한다. 지금 특히 아주 극우 집단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위스에는 권력을 철저하게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전쟁이 날게 되면 국민들이 해외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총을 들고 모이더라.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히틀러는 스위스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스위스에서 이 나치를 탄압을 했고 유대인을 받아줬죠.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평소에 스위스는 유럽의 얼굴에 단 여드름이다. 그러니까 여기 짝수 없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를 없애는 탄넨바움 작전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스위스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대가 없죠. 민병대 시스템이죠. 왜 민병대 시스템이냐?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겁니다. 군대를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민병대를 서는 거고, 또 하나는 영세중립국이에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무장 영세중립. 그래서 그 무장 영세중립인데 그 옆에 있는 벨기에는 그냥 영세중립 국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벨기에는 전쟁 날 때마다 망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망하고 2차 대전 때 망하고, 스위스는 무장중립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장군을 임명하고 민병대를 소집하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침략하겠다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하니까 장군을 임명하고 군대를 소집하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70만 대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을 향해서, 히틀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당신들하고 싸우면 이길 자신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도시를 불사르고 알프스 중턱에 가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도 한 20만 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불탄 그 산골짜기 그거 얻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러한 결사항전의 그 의지가 히틀러의 침공을 막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결사항전의 의사는 어디서 오느냐? 이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바로 이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마을을 만들었고, 내가 이 우리 지방을 만들었고, 우리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해서 우리 나라를 만들었다. 따라서 내가 곧 국가다 하는 그런 것이 이 체화되어 있다. 내가 만든 나라, 내가 만든 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곧 나를 침공하는 거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죠.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우리한테 정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이라 할 때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무장. 이게 없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에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위로 가면 강대국 독일, 옆으로 가면 프랑스, 아래로 가면 이탈리아. 여기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서 1290년 이후에 나폴레옹 때의 몇 년간 점령을 받은 외에는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고 지켜온 그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애국심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국방이죠. 정신적인 국방.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제가 우리나라 지금 제일 관심이 경제 문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행복은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 또 아까 브루노 프라이드도 또 얘기했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돈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이 늘어난대. 그러나 그걸 넘으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네팔 같은 데 그 행복 지수가 되게 높더라. 그래서 많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럼 네팔 가서 사시겠습니까? 다 아니라. 이게 경제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럽 공동체의 이 지역위원회에서 만든 도표인데 2009년에 만든 건데 조금 오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이 그 지방분권 지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방분권이 많이 된 거고, 이 Y축은 1인당 국민소득인데,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쭉 그 도표에 그려봤더니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더라. 넓은 의미에서 정비례 관계. 즉 지방 분권이 많이 된 예를 들어 미국이나 스위스, 캐나다,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국민 소득 수준이 높더라. 거기에 비해서 불가리아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에스토니아 이렇게 분권이 안 된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더라. 그런 거를 밝힌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요건도 작용을 하겠지만 분권이 크게 작용을 하더라. 자, 이거 그 스위스는 그럼 다 잘 사느냐? 이걸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스위스의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바젤슈타트입니다. 그 도시 바젤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쪼개져 가지고 칸톤이 두 개가 됐어요. 근데 그 바젤슈타트의 국민 소득이 17만 원. 근데 제일 못 사는 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옛날 산골짜기입니다. 우리주인데 여기 이제 우리주에 가면 알트도르프라고 거기에 이제 그 스위스의 건국 신화인 윌리엄 텔, 비렐름 텔 그 동상이 우리의 그 시계탑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국민소득이 제일 낮네요. 52,000불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5만 불이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가장 못 사는데도. 그래서 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이 제일 높은 게 아니죠. 제일 높은 데가 울산. 네, 얼마 전까지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6, 2017년까지 요즘 울산